네, 이번 시간에는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 어떤 이런 소비 트렌드들이 계속될 건지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것들이 큰 변화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화, 소모임화 이런 것도 큰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언택트, 온라인이 강화된 것도 큰 흐름이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농식품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정부 역할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사실은 푸드 플랜이라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이런 푸드 플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화, 소모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식품 같은 경우 수출입이 다 힘들어졌다는 이런 좀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특히 수출과 관련된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언택트와 온라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집밥과 관련된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또 식당이 몰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면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도 좀 어려워지고 또 집밥이 발전하면서 수입 농산물보다는 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후적인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기서 나타났던 변화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딪혔던 이런 문제들이 과연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인가? 물론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은 아마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처음 부딪힌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부딪히는 변화 방향이 새로워지는 문제보다는 기존에 변화하고 있었던 속도가 빨라지는, 즉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농식품 이런 그 변화를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농식품 변화를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위기들이 어떻게 우리 농식품 업계에 기회를 다가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시장 기회, 그리고 이런 시장 기회를 어떤 관점으로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는 안 좋지만은 농식품은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성장하는 분야에 함께해서 우리 농식품 분야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장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7가지를 꼽고 있고요. 이런 7가지 시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시장인데요. 가족 시장, 그리고 1인 가구로 대표되는 싱글 시장,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 주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우는 20대와 30대, 또 X세대라고 불리우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령층 시장에 대해서, 고령층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조금 플렉스 시장이라고 우리가 주로 불리우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은 한번 이런 시장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농식품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족이라는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외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어두운 측면은 식당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어려워지고 있으십니다만 집밥과 관련된 상품을 공급하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워지는 식당보다는 굉장히 뜨는 이 집밥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집밥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방향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식당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죠. 우리나라 식당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뭐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가속화됐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통계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계속적으로 집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 저희가 부딪힌 변화 중 하나가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됩니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그 다음 뭐 하죠? 뭔가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 또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쩌지라는 그런 고민에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이런 문화가 발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시면은 백종원의 집밥,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떴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뜬 게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는 지금 유튜브에서는 백종원의 요리 비책,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들도 뜨고 있을 뿐더러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새로운 요리들 굉장히 많이 이제 히트를 쳤고요. 커피 달고나라든지 혹은 그 계란으로 만드는 수플레라든지 이런 걸 다들 집에서 만들어 먹게끔 한두 번씩은 해보시는 이런 요리들이 많이 뜬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랬는데 이게 근데 한국은 안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밖에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집에서 가만히 집밥을 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 좀 안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기가 안 좋았었던 97년 IMF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집에서 집밥 안 먹었습니다. 전부 다 뛰쳐나가서 투잡했습니다. 이게 1997년에 있었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일 수가 없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다 뛰쳐나가서 일을 했었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97년에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나간 직업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같은 직업 투잡이 막 활성화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우리나라에서 투잡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때 성장한 그런 산업이 다단계입니다. 다단계가 2007년, 8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결국 투잡이 또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투잡을 뛰려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회귀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왜 집밥을 많이 먹느냐가 돈이 없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고민을 낳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재밌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조금 다른 집밥의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게 현재의 특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HMR 그러면은 요즘 HMR, 가정간편식이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간편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1인 가구 가정간편식을 많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간편식이 1인 가구용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쿠팡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가정간편식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뽑은 겁니다. 보시면은 1인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2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가정간편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1인 가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냐면은 가족이 주로 먹습니다. 근데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부동의 가정간편식 1위가 밀푀유 나베라는 그런 음식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별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죠. 이게 1위를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위를 하고 있냐면은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누가 사는 거냐면은 1인 가구가 아니라 주부가 사옵니다. 주부가 사와서 혹은 남편이랑 혹은 남편이 사와서 그 아내랑 또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때 맛있고 좀 특이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뭘 뜻하냐? 외식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식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적인 거는 재미있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는 패턴이면은 저희가 주로 뭘 먹었냐 하면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친정에 가신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랑 저랑 제 가족만 딱 남기고 어머니가 가신다. 그러면은 항상 곰탕이나 카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곰탕이나 카레 해놓고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패턴인데요. 지금 그러면 애들부터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어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부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힘듭니다. 외식을 주로 하던 분들 매일 새로운 걸 먹었는데 어제 먹었던 외식 오늘 똑같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분 거의 안 계십니다. 계속 바꿔서 먹었는데 이걸 가정으로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서 매일같이 다른 요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종류의 가정간편식이 뜨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정간편식이 좀 편리성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가족끼리 대화를 위한 그런 가정간편식, 그리고 가족끼리의 재미를 위한 가정간편식, 그리고 외식을 대응하는 가정간편식,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이런 시장이라는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간편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세 가지 패턴에 맞는 그런 식품을 만드신다면은 지금 가정간편식의 주요한 시장, 즉 가족시장, 2인, 3인 이상의 가족시장에 잘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3인 이상의 가족시장이 가정간편식을 잘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왜 밖으로 뛰어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했냐면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한테 공부를 더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와 함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시장이 뜨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정간편식이나 혹은 이런 걸 만들 때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아이들과 가족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상품군들이 뜹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 혹은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서 6차 산업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아이와 함께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누가 많이 새롭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냐 하면요, 엄마가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그래서 주로 엄마들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왠지 저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지만,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저도 아이들이랑 이런 걸 통해서 노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가? 최근에 보면은 송편 만들기 세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송편 만들기 세트를 보면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인 송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송편을 만드냐면은 송편의 형태는 띠되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이러한 송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또 같이 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송편 만들기 세트가 뜨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송편 만들기 세트를 만들고 판매하시는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도 만들고 있는데 저희끼리 잘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송편 만들기 세트를 보는 순간 왜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가 이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빠가 합니다. 근데 젊은 아빠들은 송편을 본인들도 만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만들 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만들기 세트에 뭐가 있었냐면은 송편 가루가 있고요, 그 물을 100cc 넣어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빠들이 보통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물 100cc는 어떻게 만들지? 당장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초등학생들도 설명서만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송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일단 아빠들부터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할 때는 우리가 상대편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거 가정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가 지금 하나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송편 만들기 세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을 100cc 넣으세요라고 적혀져 있지만 어떤 게 있냐? 100cc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비커 같은 것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 비커에 물 넣어서 섞은 다음에 이거 가루를 섞어서 안에 넣고 반죽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또 초등학생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주시지 않고 다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알아서 만들어, 그러면 못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밥 뜹니다. 근데 집밥 뜬다 그래서 신선 채소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을 하지만은 향후에는 점점 젊은 쪽으로 갈수록 가정 간편식이 집밥으로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같이 배달 음식도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 대화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요소에 맞게끔 가정 간편식을 만들어서 그 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집밥이라 그러면 아빠는 짜파게티라는 광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짜파게티, 그래서 아빠는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가족들은 놀고 있고 아빠 혼자서 짜파게티 만들고 가족들한테 갖다 주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아빠의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왜? 귀한 시간에 요리를 하는 시간보다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요리를 할 때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가정간편식, 이런 요리들을 하는 것들이 현재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속되고, 또 사실은 점점 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와 부모 간의 나이 차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꼭 코로나19 때문에 집밥 시장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시장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가족이죠.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보이시는 게 슬기로운 반려생활 용산구청에서 했었던 그런 강연회인데요. 그리고 나선 1인 가구입니다. 가족, 반려동물 가족, 이제 혼자 사는 가구죠. 1인 가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많은 분들이 4인 가구나 3인 가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8년, 2020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1입니다.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1이고요. 그리고 나서 2인 가구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수를 정상이고 소수를 비정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3인 가구나 4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 가구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정간편식을 했을 때 1인 가구의 가정간편식과 3인 이상 가구의 가정간편식은 좀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어떤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냐? 1인 가구의 식생활 패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집에서 밥 먹을지 모르는 가구입니다. 이건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 이상 되면은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집에서 식사를 하지만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언제 집에서 식사할지 모르는 이런 가구가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전하냐? 아까 밀푀유나베 같이 냉장 이런 거 발전 못합니다. 냉동 도시락 같은 것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냉동 도시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내가 밥 먹을 때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데펴서 먹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또 1인 가구가 좋아하는 이런 HMR 가정간편식의 특징들은 여기 그 워드 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트예요. 혼자서 사는데 살찌면은 그것도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냉동 도시락들이 300칼로리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또 요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간편식이 3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단짠이 심합니다.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맛있게 사와야지 제 아내한테 혹은 제 아이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먹는 거는 달고 짠 거, 단짠은 다 외식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내 집에서 먹는 집밥이기 때문에 건강한 맛이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맛도 있어야 되고요. 요리는 무조건 전자레인지 간편해야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지닌 이런 가정간편식들이 1인 가구용 가정간편식들, 즉 1인 가구용 냉동 도시락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패키지도 좀 틀려요. 패키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냉동 도시락이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서 보시면은 6개가 한 팩입니다. 근데 6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맛이 달라요. 혼자 사는데 6개를 다 같은 맛을 먹으면 지겨워서 못 먹습니다. 다 맛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1인 가구형 가정간편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칼로리가 적고 집밥, 즉 건강하고 그리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성장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한데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아요. 한 끼가 한 3,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3,000원이긴 한데 300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소용량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로 치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네,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연령대별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20대와 30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세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대와 30대를 특징지어서 지금 한국의 20대와 30대를 특징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님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제라는 것 자체는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인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거의 없고요. 독일이 잠깐 좋아진 적이 있었고요. 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20년 전보다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도 나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성장 시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타격을 누가 제일 크게 받냐? 20, 30대입니다. 성장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대는 어떤 희망이나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주로 식품을 소비하고
어떤 걸 소비하는 게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소비하고 있고, 농식품도 위로와 공감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농식품도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더 심해졌고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제 생각에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인구는 늘어나야겠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20, 30대의 현재 상황은 계속된다라고 전망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20, 30대는 위로와 공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힐링 상품들이 뜹니다. 이런 힐링 상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디저트류입니다. 그래서 디저트류의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디저트류의 매출이 계속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빨리 이런 디저트류의 증가 속도가 이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힐링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개발한다면은 우리 농식품도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6차 산업, 지역에서 지역 맥주 같은 이런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 50대는 어떨까요? 사실은 40, 50대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에 책임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40, 50대가 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필요해서 최근에 40, 5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별로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피로도에 대한, 이런 피로를 풀어주는 이런 식품들에 대한 시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뭘로 해결했냐면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이런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피로를 풀어주는 다양한 제품들과 식품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유한양행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 뉴 오리지널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줘서 먹고 건강한 느낌도 들지만은 후식으로 직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몸이 안 좋은 데 있어요? 노안이 와서 눈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루테인을, 어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밀크시스를 한 정씩 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이 안 좋으면 어디 갔죠? 네. 보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탕이나 이런 것들을 드셨는데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데서 먹고, 거꾸로 건강기능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해결하는 이런 패턴들이 늘어나고 있다.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마지막으로 고령층 시장입니다. 이 고령층 시장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좀 있는 시장이고요. 하나는 없는 시장입니다.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푸드 플랜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 중에서도 푸드 플랜이 이런 고령층 시장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할 거기 때문에 농식품 중에서도 고령층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정부의 푸드 플랜과 어떻게 일치시켜서 정부 쪽에 공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장 방향이고요. 또 이거 외에도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계세요.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 이런 걸 액티브 시니어라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급,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을 아무리 비싸도 사 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렉스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플렉스 시장은 뭐냐?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정도는 굉장히 비싼 고급 소비를 하는 것들을 플렉스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난 플렉스했다 이런 표현들을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플렉스 시장을 보면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자파라든지 옷, 식품 다 백화점이 마이너스인데요, 매출이 오직 명품만 플러스화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의 부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딴 거 소비를 다 줄이고요, 명품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들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일본에서도 샤넬 같은 경우도 샤넬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식품으로 이런 플렉스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고급 시장들을 발전시켰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들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고급 농산물을 소비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꿀 같은 경우는 꿀을 한 봉 한 봉 포장해서 팝니다. 실제로 꿀은 굉장히 고급 꿀이다. 그럼 비쌀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 번 커피나 이런 데 타먹을 꿀이다. 이거는 한 2,000원 받으면은 굉장히 작은 용량 15g에 몇천 원 받으면은 구매하는 사람도 별 부담이 없고 판매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포장, 소용량 이런 걸로 플렉스 시켜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농식품은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은 이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쭉 한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은 7가지 시장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가족시장, 대화가 있는 가족시장을 만들어주는 농식품 뜰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이거는 뜨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주 기존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업이나 엄청난 투자를 할 기업, 아니면 소기업이나 개인 이런 쪽에서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좋고 재미있는 시장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싱글, 1인 가구나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냉동 도시락, 냉동 쪽 가정간편식에 집중하고요. 이런 냉동 가정간편식의 특징은 건강, 다이어트,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설거지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한다면은 또 성장하는 시장을 만나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20, 30대는 디저트나 위로, 공감. 그래서 디저트 시장도 굉장히 좋은 농식품 시장 중 하나고요. 또 위로와 공감을 위한 어떤 힐링 시장들, 특히 6차 산업에서 지역주를 판매하신다든지 지역 맥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코로나가 좀 종료되면은 이런 것들도 아마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가 일어난 지 한 5년 뒤부터 보면은 이런 지역 여행 상품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안 가고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40, 50대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농식품 혹은 6차 산업 시장이 있다면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고령층 같은 경우는 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푸드플랜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액티브 시니어, 돈이 많은 분들 위해선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주죠. 좋은 데서 건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고급 제품들, 특히 젊음을 유지하거나 젊음과 관계된 이런 농식품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굉장히 작지만은 고가 시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렉스. 이런 코로나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혹은 저성장 경제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시장 개척의 방법은 소포장을 통해서 고가를 받기 위해, 단위 용량은 고가지만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사서 먹어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가격대를 맞추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가지 코로나 상황과 또 포스트 코로나에서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상명대 양석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너무 많이 변화시킨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먹거리 분야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수요 및 공급 구조, 먹거리를 둘러싼 수요 및 공급 구조의 변화 또한 우리의 소비 트렌드를 급속도로 바꾸는 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서 향후에 어떤 산업이 이 농식품을 이용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큰가라는 측면에서 7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향후에 농식품을 이용한 어떤 그런 산업으로서, 물론 이제
신선식품을 직접 출하하는 이런 비중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양석준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농식품을 이용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무엇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략적인 키워드를 보면 집밥, 가정간편식, 특히 이제 1인 가구의 가정간편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만들어 보기, 그리고 같이 즐기기,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로서의 어떤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한번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작업이 앞으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반려동물의 증가 및 사료 산업 등등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단어로 대표될 수 있는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산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